안녕하십니까.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 협회장 정지열입니다. 오늘은 그 특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보시면 특검법 제2조 제2호 항목 6에서 특검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을 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수수료를 취득한다 그러면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을 갖다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이나 지갑 서비스 플랫폼만을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업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어떤 그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느냐, 그다음에 그 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인지 아닌지가 판명되어지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범위는 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를 하면서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것은 토큰입니다. 저는 이 증표라는 말, 토큰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증표라는 게 모호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그 코인에 대해서 한글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큰은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버스를 타고 그럴 때 어 동전 엽전 모양의 자그마한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 정의를 하면서 제외 대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폐 재화 용역도로 교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그러니까 이 용도로만 쓴다라는 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할머니들이 그 고스톱을 치시면서 "우리끼리 그냥 그 돈이라고 정하자." 그러면서 바둑 알이라든지 성냥개비로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용도로 제한한 경우, 다른 용역과 재화, 화폐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게임 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해서 획득한 결과물, 그러니까 게임머니라든지 아니면 그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불 전자지갑 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 주식, 그다음에 전자어음, 전자선화증권 이런 건 다른 법에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거래 형태와 특성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폐 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의 신원 확인, 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시행령 제3조 3항에 선불카드, 모바일,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위 다크코인 등 거래 내역 파악이 곤란한, 트레이스할 수 없는,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의 위험이 가장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다크코인을 갖다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제안 2호를 보시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고객을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 및 보관 내용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록한 것을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한 식별번호, 이하 가상자산 주소라고 칭하는데,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어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을 정비를 했습니다. 재개정 이유는 전신 송금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 확인의 KYC 기준이 되는 금액이 국내 통화는 1,500만 원하고 외국 통화는 10,000불 상당이 있어서 규제 형평성을 제공해서 1,000만 원으로 하향 규정한다라는 거고요. 전신 송금의 경우엔 100만 원이 넘으면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으로 정해서 KYC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규정, 트래블 룰에 대한 얘기고요.
트래블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 금액은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의 이전에 적용되고,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금인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수취인의 이름, 그다음에 가상자산 주소를 수취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되고,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에는 송금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 트래블룰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1년을 유예했습니다. 트래블룰이 어려우시면은 제가 쓴 논문이나 아니면 그냥 이미 올려놨던 그 동영상을 갖다가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은 안 12조에서 제 12조 7까지 되어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및 변경 신고, 갱신 등에 필요한 서류 절차 기간, 신고업의 위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영업 정지의 요건, 그다음에 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신고사항 공개, 신고 심사 업무의 금감원, 위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감원에 이제 아마 위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소액해외 송금업자들도 이제 등록이라든지 심사를 현재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신고 심사 업무를 이제 금감원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서 첨부 서류, 그다음에 법에 대한 규정, 시행 미이행 등에 대한 그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의 개시 기준 및 규정. 재개정 내용을 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인데요. 언론에서는 이거는 이제 실명확인 계좌라고 되어 있는데, 자금사택 AML 쪽에서는 이 실명확인 그 입출금 계정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라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다른 계좌들은 실명 확인이 돼 있지 않았나라는 오해가 될 수가 있고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건 그냥 단순히 계정이기 때문에 이 가상 계좌 자체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 계좌는 법률적으로 계좌가 아니라 계정일 따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냥 쉽게 보도하기 쉽게 실명 확인 계좌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 계좌이기 때문에 실명 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라고 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명 확인 입출 계정 개시의 5가지 요건으로, 첫 번째,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되는 내용이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획득할 것, ISMS를 얘기합니다. 신고 불소리에 해당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한 절차 및 업무 지침 등에 의해서 RBA,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를 해서 KYC 대상에 대한 자금 세탁 행위의 식별 분석 평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는 안 제13조인데요. 이행해야 될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근법상 이행을 필요할 사항을 규정을 했고,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자금 세탁 위협성이 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게 조치할 조치를 구체화한 건데요.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해라.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서 관리해라. 고객 확인이 된 고객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다른 가상자산의 제휴를 통해 자신의 고객이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과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더북 쉐어링을 갖다 금지하는 건데요. 오더북 쉐어링을 금지한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증권업계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걸 갖다가 이제 오더북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AML에서는 쉘뱅크, 그 다음에 페이먼스 트루 어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자금 세탁 위험이 가장 큰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껍데기 은행, 조개 껍데기 같은 껍데기 은행을 내세우고 뒤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왜 그러냐면은 그 국제 은행 간 거래 같은 경우,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그 멤버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어떤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스위프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쉘뱅크라든지 도관 계좌, 페이먼트 스루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그런 국제적인 금융망에 접속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다른 가상 사업자의 제휴를 통해서 이런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기존의 AML에서는 그 쉘뱅크를 통한 그 전자금융망 아니면 전 세계적인 지급 결제망을 접근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AML에서는 거기서 차용해 온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론 시 전송 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크 코인을 얘기합니다. 다크 코인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행안부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에서도 이 STR이라든지 이제 CTR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국세청이 이 FIU 정보를 갖다가 취득해 가지고 납세 실적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 쪽에서도 이 STR이라고 CTR 정보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 효과도 되게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분석심의위원 채용 절차, 이거는 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재외국민등본, 피보험관리신고자료, 대법 등록 변경 등에 관한 자료에서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검법 시행령 관련 Q&A를 보면 신고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안,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 등이 해당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 교환 등을 중개 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소위 저희가 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가상자산 취급업, 교환업, 거래소 등으로 통용된다.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 업무 등을 통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지가업자는 원래업자죠.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앙화 지갑 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원래 서비스로 통용된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중개 등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P2P 플랫폼이라든지 어드바이스 컨설팅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 암호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경우,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 서비스 제조자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관련된 두 번째 Q&A는요. 실명하기 입출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일단 먼저 은행만 한 다음에 이제 타 제도가 안착되면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고요. 실명하기 입출계정 발급 제외 대상은 피아트, 그러니까 법화화구의 가상자산하게 교환이 있는 애들은 거래소는 실명하기 입출 계정을 발급받아야 되고, 교환이 없고 예치금 등이 없으면 굳이 반드시 실명하기 입출 계정 서비스를 갖다가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현금 거래가 없는 사업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현금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실명하기 입출 계정 발급을 면제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AML 전체에 대한 면제는 아니고요. 그 외에 AML 업무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ISMS 획득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ICO 향후 방문, ICO는 아직까지도 이니셜 코인 오퍼링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사실상으로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